안녕하세요. 지금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필드 엔지니어 김태환 차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시퀄 2012 최근까지 코드명 디날리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작년 말에 그 제품명은 2012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퀄 서버 2012에서 제공하는 TSQL의 새로운 기능과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외에 새롭게 추가된 스칼라 펑션 그리고 윈도우라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퀄 2012에서 시퀀스 오브젝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의 시퀄 서버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시퀄 서버를 운영을 하실 때 그 특정 테이블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라는 기능만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신규 기능이 소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보다 좀 더 편한 그 가독성이 좋은 형태로 그 페이징을 처리할 수 있는 옵셋과 패치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에러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트라이 캐치까지만 지원을 했던 기능들 외에 스로우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편하게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는 에러 핸들링에 대한 개선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메타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기존에는 그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SP_help나 그 FMT only라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확인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추가가 된 시스템 프로시저와 DMF를 이용한 메타데이터 디스커버리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 execute with result set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그 execute 문만 지원을 했던 부분이 그 execute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 그 레코드 셋을 변형할 수 있는 execute with result set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뉴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윈도우 펑션들 중에 2005 이후에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윈도우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보다는 데모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면 돌아가셔서 2011을 사용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쿼리와 스키마 구조 레벨에서 좀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오브젝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시퀀스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기존 그 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시퀄 서버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실 때 아무래도 예전에 지원되지 않던 기능으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직접 그 TSQL 코딩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퀀스를 처리를 하셨던 부분이 시퀀스 제너레이터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쉽게 시퀄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퀀스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옵셋과 패치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페이징, 게시판 페이징을 처리할 수 있는 옵셋과 패치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시다시피 UTF-8까지만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 시퀄 2012가 출시가 되면서 UTF-16, 4바이트짜리의 문자셋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글로벌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데서는 예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4바이트 문자셋을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시퀄 애저에서도 옵셋과 패치 같은
기능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SQL 애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세션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SQL 2008 R2의 코드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12가 출시가 되면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SQL 애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향상된 에러 핸들링 기법과 메타데이터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로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이저 에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 에러를 사용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심각도를 지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에러 처리가 좀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스로우 같은 경우는 심각도를 16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저 에러를 통해서 그 에러 처리를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쉽게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코드 셋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랑 메타데이터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뭐 생소하시긴 할 텐데 set fmt on이라는 기능을 예전에는 사용을 해서 그 셀렉트 구문에서 리턴되는 컬럼들에 대한 확인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 시스템 프로시저나 DMF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메타데이터나 그 셀렉트 구문 아니면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결과 셋으로 리턴되는 칼럼들의 그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더 쉽게 지원이 될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xecute with result set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결과 셋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선 퓨처 레벨에서 그 변경된 개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새로운 스칼라 펑션과 윈도우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로우나 지금 말씀드렸던 FMT only를 대체하는 시스템 프로시저 DMF는 마찬가지로 SQL 애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2012에 대한 기능들은 2012가 출시되고 애저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쿼리와 스키마 구조 레벨에서 변경된 시퀀스와 옵셋과 패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오브젝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시퀀스 오브젝트는 내부적으로는 아이덴티티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티에서 가지고 있던 그 종속성이나 한계점을 좀 벗어난 새로운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그 아이덴티티하고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예전에 아이덴티티라는 필드를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특정 테이블 하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세우게 된 시퀀스 같은 경우는 테이블 하나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거쳐서 통합체번 번호를 관리를 한다거나 순번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인서트가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아이덴티티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퀀스 오브젝트는 그 트랜잭션의 커밋과 롤백에 상관없이 미리 인서트 되기 전에 값을 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할 때 보여드릴 텐데요. 그 시퀀스는 사이클링 옵션과 민 밸류, 맥스 밸류라는 옵션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정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뭐 정해진 기간이나 월 단위로 이렇게 순환되는 형태의 순번을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덴티티를 사용하실 때는 뭐 체크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뭐 월이 바뀔 때 다시 그 순번을 추가시켜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그 시퀀스 오브젝트는 민 밸류와 맥스 밸류를 순환하는 형태의 순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밸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클링 옵션을 이용해서 다시 민 밸류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퀀스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도 약간 성능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디폴트 캐시 값을 조절하시는 경우는 드무실 텐데요. 내부적으로 아이덴티티는 그 디폴트 캐시 값 10이라는 캐시 값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캐시의 의미는 어차피 순번을 그 리턴을 해줄 때 약간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그 캐시에 그 정해진 캐시 값만큼의 그 번호를 미리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순번을 요청할 때 그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번에 제공되는 시퀀스 오브젝트는 기본값 50이라는 캐시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시퀀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용이 되게 되면은 캐시에 미리 50개라는 순번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시퀀스를 요청할 때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주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별도로 시퀀스를 만들 때 캐시 값을 지정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50이라는 디폴트 캐시 값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시퀀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아이덴티티와 다르게 그 테이블의 제약 조건, 디폴트 값이나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그 필드로 그 정렬이 된 그 시퀀스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SP 새롭게 그 제공되는 그 시스템 프로시저 중에 SP 언더바 시퀀스 언더바 get range라는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 시퀀스를 만들 때 지정됐던 그 순차 증가 값을 좀 다른 값으로 변형을 해서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사용하실 때 아이덴티티 값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테이블 하나에만 그 순차 번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통합 체번된 순번을 관리하실 때는 별도의 체번 테이블을 만들거나 다른 형태로 그 순차 번호들을 관리를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 성능 저하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시퀀스 오브젝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그 순차 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퀀스를 만드는 그 신텍스고요. 기존에 그 SQL 서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텍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오브젝트하고 거의 유사한 신텍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만드실 때는 create sequence라는 DDL 구문을 쓰시고요. 그 스키마 네임은 생략을 하시게 되면 현재 로그인한 컨텍스트에 그 스키마 네임을 자동으로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네임 같은 경우는 시퀀스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유니크한 이름을 제공을 하면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퀀스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sequence, 시퀀스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요. as라는 구문을 쓰시고 built-in integer 타입이라고 해서 그 SQL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정수형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int나 뭐 bigint, tinyint, 데시말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built-in integer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bigint라는 기본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s로 타입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start with라는 구문을 쓰시고요. 시작값. 기존의 아이덴티티는 1,1 그런 형태로 그 구문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었죠. 그래서 시작값을 start with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increment by는 그 시퀀스를 사용할 때 한 번에 증가하는 값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정의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start with 1, increment by 1이라는 구문을 쓰시게 되면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위에 인티저 타입으로 int라는 타입을 지정을 하시면 인티저 타입의 1부터 시작하는 시퀀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4개 옵션은 그 언더바를 쳐놓은 부분이 디폴트 값이고요. 만약에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민 밸류가 기본값, 노 맥스 밸류가 기본값, 노 사이클이라는 옵션이 기본값이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가 기본값이지만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0이라는 기본값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퀀스를 만들 때는 인크리멘트 바이까지만
지정을 하시면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시퀀스를 만드시면 사용을 하실 때는 셀렉트 국면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select next value for 시퀀스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생성된 시퀀스에서 그 순번을 이렇게 따서 셀렉트 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오버절과 같이 묶어서 오더 바이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오더 데이트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어센딩으로 정렬된 기준의 그 시퀀스를 이렇게 next value for 시퀀스 이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문법은 아니고요. 그 설명드린 내용으로 제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시퀀스에 대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워킹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에이트 시퀀스, 지금 현재 저는 시스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dbo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고요. 시퀀스 이름으로 시퀀스 샘플이라는 이름의 제가 시퀀스를 인트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인트 타입의 시퀀스를 만드는데 start with 시작값은 1, 자동 증가값은 1이라는 형태의 시퀀스를 만들 거고요. 앞에 신텍스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도로 민밸류나 맥스밸류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노민밸류와 노맥스밸류 그리고 노사이클이라는 옵션을 취하게 될 거고요. 캐시 값도 말씀드렸던 기본값 50이라는 시퀀스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트 시퀀스를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 시퀄 2012가 소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DMV 중에 sys.sequences 이런 DMV가 생겼고요. 그 현재 그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시퀀스들을 볼 수 있는 DMV가 이렇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DMV의 내용을 보시면 그 레인지 시퀀스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내용인데 이건 보시고 지금 만든 시퀀스는 시퀀스 샘플이라는 시퀀스로 만들어졌고요. 타입 디스크립션을 보면 시퀀스 오브젝트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실 옵션 중에 스타트 밸류는 위에서 지정했던 스타트 위드 1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스타트 밸류는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인크리멘트 바이 1이라는 옵션을 보시면 인크리멘트 바이 1이라는 옵션으로 지정이 됐고요. 별도로 제가 노민 밸류나 노 맥스 밸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트 타입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자동으로 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옵션 중에 지금 is cycling이라는 옵션은 제가 기본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no cycle이라는 옵션으로 지금 시퀀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is cycling은 제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캐시는 생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캐시 5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is cycling이라는 옵션은 지금 사이클링이 되어 있다라는 is 캐시, 캐시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지금 캐시 사이즈는 널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디폴트 5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커런트 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시퀀스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어서 지금 1이라는 시퀀스 현재 값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 예는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지정을 해서 person이라는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 필드는 시퀀스 넘버와 플레임이라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 시퀀스의 특성 중에 시퀀스는 인서트를 하기 전에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next value라는 int 타입의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 next value의 시퀀스를 담기 위해서 next value for 제가 만들었던 dbo.sequencesample이라는 시퀀스를 호출을 해서 번호를 next value에 할당을 받을 거고요. insert 구문에 이 next value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토마스 기차, 토마스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한 건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냥 인서트 구문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next value for 시퀀스 이름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시퀀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건을 이렇게 동시에 데이터를 집어 넣어 보고요.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해보면은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상태의 지금 시퀀스의 커런트 밸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처음에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는 1이라는 그 커런트 밸류 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4까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퀀스의 커런트 밸류는 지금 4라는 값을 가지게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는 특정 테이블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스키마를 가지는 테이블, 제가 person2라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person2라는 시퀀스 넘버와 풀네임이라는 필드를 가지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네요. 테이블 있던 걸 날리고 person2라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고요. 동일한 인서트 구문으로 데이터 3건을 제가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번까지 시퀀스가 사용이 되었었고요. 지금 person2의 데이터가 입력된 걸 보면은 5번, 6번, 7번이라는 값으로 다른 테이블에도 동일한 그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인서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는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셀렉트 구문에서도 이렇게 시퀀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next value for 시퀀스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시퀀스를 이렇게 리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시퀀스는 그 시퀀스가 사용되는 트랜잭션의 커밋과 롤백에 상관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select만으로 시퀀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면은 그 사용된 만큼의 시퀀스를 건너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 1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퀀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아이덴티티와 다르게 시퀀스는 여러 테이블에 걸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덴티티보다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그 순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퀀스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캐시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디폴트로 만들었던 그 시퀀스 샘플이라는 그 시퀀스 같은 경우는 지금 50이라는 그 기본값을 가진 시퀀스를 만들었고, 지금 제가 사용하기는 지금 최종 13번까지 지금 순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SQL 서버를 재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캐시에 있는 그 특성상 캐시에 담겨져 있던 미리 체번된 그 시퀀스 값들은 일단 없어지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시퀀스가 노 캐시라는 옵션을 사용하긴 하지만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캐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라서는 시퀀스 번호가 이렇게 비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런 업무에서는 그 캐시 사이즈를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빈 캐시 그 시퀀스 번호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시퀀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 캐시라는 옵션으로 사용하는 게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시퀀스가 진짜 의미 있는 번호로 사용돼야 되는 경우는 시퀀스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 시퀀스의 번호가 정말로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능 저하를 좀 무시하더라도 노 캐시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은 시퀀시즈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아까 지금 13번까지 사용됐던 캐시 사이즈가 이렇게 50이라는 숫자로 건너뛰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시퀀스를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51번부터 데이터가 새롭게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의 캐시 옵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순번 같은 경우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우정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퀀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사이클이라는 옵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퀀스를 제가 인트 타입으로 하나 다시 만들 텐데요. 시퀀스를 제가 인트 타입으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고, 스타트 위드 시작값은 1, 자동 증가 값은 1이라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전에 그 시퀀스 샘플하고는 다르게 민 밸류를 1로 지정을 하고요. 맥스 밸류를 25라고 지정을 하고, 사이클 옵션은 사이클을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시퀀스를 만들 때는 캐시를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캐시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캐시라는 구문을 쓰시고 조절하실 캐시의 개수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임의로 캐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제가 맥스 밸류 25로 지정된 사이클 옵션에 시퀀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소개해드렸던 sp 언더바 시퀀스 언더바 get range라는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지정된 인크리멘트 사이즈보다 좀 크게 레인지 사이즈를 확장을 해서 제가 한번 그 시퀀스의 사이클 옵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레인지 시퀀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레인지 사이즈는 인크리멘트 바이 값을 변형하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된 1이라는 그 인크리멘트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5씩 건너뛰는 시퀀스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상태에 사이클이라는 옵션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언더바 시퀀스 get range라는 제가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5씩 증가하는 시퀀스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일단 처음 시작은 1이고요. 5라는 레인지 사이즈를 지정했기 때문에 다음 값은 6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11, 16, 21. 여기서 이제 시퀀스가 한번 건너뛰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옵션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시퀀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민 밸류 값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무조건 민 밸류 값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정된 레인지 사이즈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그 지정된 민 값과 맥스 값을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의 시퀀스를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퀀스 좀 구간을 뛴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노사이클이라는 옵션을 지정했을 때 맥스 밸류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레인지 시퀀스 2라는 놈을 다시 하나 만들 거고요. 시퀀스를 만들 때 인트 타입으로 시작값이 1, 자동 증가값이 1인 시퀀스를 만들 때 동일하게 이제 민 밸류 1과 맥스 밸류 25를 지정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만들 때 이번에는 다르게 노사이클이라는 옵션을 지정을 해서 시퀀스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 시퀀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동일하게 시스템 프로시저인 sp 언더바 시퀀스 get range라는 그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range 시퀀스 2라는 걸 호출을 할 거고요. 그 range 사이즈를 5라는 값을 지정을 해서 시퀀스를 건너뛰는 그런 형태가 됐을 때 노사이클 옵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값은 1일 거고요. 여기 range 사이즈를 5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좀 전과 동일하게 6, 11, 16, 21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시퀀스 사이즈를 벗어나게 되면은 1173이라는 시스템 메시지를 뿌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요청된 시퀀스가 맥스 값을 추가했다라는 이런 형태로 그 오류 메시지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시퀀스를 관리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사이즈의 어떤 시퀀스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과 노사이클로 사용하시는 시퀀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시퀀스의 맥스 밸류까지의 값이 얼마나 남아있나
DBA 분들께서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덴티티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그 순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퀀스에 대한 기능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옵셋과 패치 구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셋과 패치는 오더바이저라고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옵셋이라는 기능은 그 행을 건너뛰어야 되는 건너뛰어야 되는 행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패치 넥스트 다음에 오는 그 숫자 값은 행을 건너뛰고 난 이후에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의 건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텍스를 보시면 로우나 로우즈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패치 넥스트 로우즈 온리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항상 로우즈라는 구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SQL 2005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게시판을 처리하실 때 대부분 탑이나 나딘을 이용을 해서 많이 쿼리를 많이 TSQL을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옵셋과 패치를 뒤에 그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활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페이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탑 연산자는 필터 기능만을 제공을 했었고요. 옵셋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스킵이라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나딘이나 그런 것들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크로스 어플라이로 데이터를 좀 건너뛰게 되면은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신텍스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드벤처웍스 DB에 있는 프로덕이라는 테이블로 페이징을 하는 쿼리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select from까지는 동일하고요. order by 구문 다음에 1페이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어야 되는 행수는 제로가 되고요. 그 첫 페이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 건수를 5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옵셋 제로, 로우즈 패치 퍼스트 5 로우스. 그래서 첫 페이지에 5개를 가지고 오는 쿼리를 이렇게 좀 심플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첫 페이지에서 5개의 로우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5개의 데이터를 건너뛰고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 건수는 5개로 제한을 해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좀 더 편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데모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어드벤처웍스로 제가 이동을 하고요. 예전에 2000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그 게시판 페이징 쿼리 예제를 제가 써놨고요. 탑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첫 페이지나 10페이지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지 앞쪽에서는 그렇게 성능 저하가 심하지 않은데 데이터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되거나 좀 더 많은 I/O 양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탑 연산자를 2005 이전까지는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2005가 소개가 되면서 로우 넘버가 제공이 되었고요. 로우 넘버를 이용해서 비트윈 구문을 이용한 페이징 쿼리를 많이 처리를 하셨을 거고요. 제가 비교적 간단한 지금 쿼리 구문으로 지금 셀렉트 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업무가 들어가다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쿼리도 게시판 페이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일단은 그 탑연산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데이터 성능 저하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로우 넘버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나딘으로 처리를, 인라인 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쿼리 가독성이나 그 사용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10개의 쿼리를 가지고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페이지에서는 동일하게 탑 10이라는 구문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거고요. 그 2005 이상부터 로우 넘버를 사용한 게시판 페이징은 이렇게 로우 넘버로 오더바이를 시키고 제로행부터 10개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동일한 이런 쿼리를 이번에 SQL 2012에서 제공하는 옵셋과 패치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셀렉트문에 오더바이도 그대로 두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너뛰어야 되는 행수는 제로, 그리고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는 10개
라는 형태로 첫 페이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10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개를 건너뛴 이후에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는 형태로 이 페이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로 현재 페이지와 그 페이지별로 뿌려야 되는 데이터 행수를 per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로 받는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서 동일한 구문에 옵셋에 들어가는 위치는 현재 페이지에서 -1을 빼고 페이지당 보여줘야 되는 행수를 곱한 값을 옵셋에 건너뛰어야 되는 데이터 행수 1페이지면 0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2페이지면 1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per 페이지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옵셋을 계산하는 식과 페이지별로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 행수를 이런 형태로 파라미터로 걸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페이징을 처리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TSQL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et noCount on이나 set transaction isolation 레벨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read uncommitted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시판 조회, 게시판 리스트 프로시저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시저로 한번 다시 알터를 치고요. 만약에 1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쿼리다라고 하면 프로시저명에 지금 현재 페이지 1페이지에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는 형태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보면은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1페이지에 10개의 데이터 행을 가지고 온 쿼리 내용이 약간 다른 건 제가 앞에서는 어센딩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했었고요. 그 프로시저를 만들 때는 제가 디센딩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결과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1페이지에 10개를 가지고 오는 쿼리와 2페이지에 10개를 가지고 오는 쿼리의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상당히 그 심플한 쿼리로 지금 예제로 보여드렸고요. 기존의 그 페이징 그 쿼리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보시면 좀 더 복잡한 쿼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옵셋과 패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페이징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SQL 2012에 옵셋과 패치라는 기능이 제공되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에 CT를 이용해서 처리했던 쿼리를 어떻게 옵셋과 패치를 적용하느냐를 보여드리는 예제인데요. CT를 통해서 이렇게 쿼리를 비트윈으로 가지고 왔던 연산을 간단하게 변경을 하면 150부터 200개를 가지고 오는 쿼리가 되겠죠. 그래서 CT로 로우 넘버를 이용했던 쿼리를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는 옵셋과 패치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2010에 추가가 되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게 가독성이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실행 계획을 한번 보시면 실행 계획의 탑 연산자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인덱스를 타고 소트 비용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를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징 기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에러 핸들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이즈 에러라는 구문을 대체할 수 있는 스로우 구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은 스로우 구문 같은 경우는 캐치 블럭 내에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이즈 에러가 발생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 심각도를 16으로 고정을 해놨고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MSN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심각도 레벨에 따라서 그 세션에서 작동하는 어볼트의 그 레벨이 틀려지고요. 16이라는 그 심각도는 set transaction 어볼트 on이 작동을 하면서 스로우가 발생된 이후의 TSQL 구문들은 다 트랜잭션 어볼트를 시켜서
TSQL이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구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rough 구문을 사용하실 경우에 세미콜론으로 지금 종결자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레이저 에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구문으로 through가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레이저문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메시지를 지정하시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미리 다 정의를 해놓고 그 메시지를 가져다 써야 되는 반면에 그 through 같은 경우는 별도로 메시지를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레이저문은 그 메시지 그 스트링에 대해서 printf 서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through는 별도로 printf 서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정의한 그런 에러 메시지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에러는 개별 레이저 에러를 사용할 때마다 오류에 대한 심각도를 다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용상 그 특정 그 에러가 발생됐을 때 어떤 그 심각도를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 through문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6이라는 그 심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레이저 에러를 그 through 구문을 사용하실 때 그 심각도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오류 처리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설명드린 예 중에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through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begin try, end try 다음에 begin catch 블럭 내에서 이렇게 throw를 발생을 시키시면 매개 변수 없이 그냥 예외를 발생시키고 TSQL을 종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사용할 때는 try 구문에서 실행했던 어떤 쿼리들을 무조건 종료시킨다거나 할 때는 매개 변수 없이 캐치 블럭 내에서 이렇게 through문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매개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메시지 번호는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별도로 printf 서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user define 에러 메시지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를 굳이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어차피 through가 발생되면 심각도는 16을 가지기 때문에 16이라는 심각도를 가지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밑에서 포맷 메시지를 지정을 해서 미리 정의한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through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한 예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을 보시면 begin try 다음에 여기서 if문으로 다시 에러 넘버를 취하거나 레이저 에러를 발생시켰었는데요. 레이저 에러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오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through 구문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프라이머리 키 충돌을 제가 발생을 강제로 시킬 거고요. 그 id라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진 필드 하나만 가진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인서트를 2번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PK 오류가 나겠죠. PK 오류가 났을 때 레이저 에러를 통해서 오류를 처리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gin try, end try가 있고요. 여기 begin catch, end catch에서 throw를 강제로 발생시킨 경우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롤백이 되겠죠. 그 16이라는 오류 심각도는 트랜잭션 어볼트 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발생된 트랜잭션들은 자동으로 롤백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지정한 5001번이라는 메시지 번호를 가지고 심각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이라는 심각도를 가지는 스로우를 발생시키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내용 진행이 빠른가요? 괜찮나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거나 하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execute with result set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execute with result set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기능이고요. 저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걸 어디다 쓸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찾은 그 솔루션으로 보면은 SSIS ETL을 사용을 하실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시거나 셀렉트 구문을 활용을 하시는데
그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타겟 테이블의 필드 네임과 그 소스 쪽에서 넘어가는 필드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with 리절트 셋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 셋의 칼럼 이름을 좀 변형을 하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그 기존의 execute의 adding 개념으로 지금 추가된 기능이고요. with result set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그 exec나 tsql을 실행한 결과에 그 디스플레이 되는 칼럼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ecute with result set의 사용법은 execute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여기에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이 올 수도 있고 뭐 tsql이 올 수도 있고요. with result set이라는 걸 지정을 하시고 그 리턴되는 리절트 셋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SIS의 데이터 플로우에서 그 타겟 테이블로 넘어갈 때 별도로 캐스팅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방법은 간단하고요. 그래서 exec 그 프로시저를 하나 실행을 하게 되면 exec를 통해서 리턴되는 그 레코드 셋의 필드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with result set 하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 같은 경우는 레코드 셋, 리절트 셋을 2개 가지는 셀렉트문을 2개 실행하는 SP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필드 이름을 바꾸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get order info라는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2개의 리절트 셋이 리턴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여기 4개의 필드, 3개 필드를 가진 그런 레코드 셋이 반환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반환되는 레코드 셋의 그 칼럼 이름과 칼럼의 타입을 어차피 그 결과 셋으로 나오는 데이터 형하고 비슷하라고 하면 이렇게 타입까지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예제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심플할 것 같아서 예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드벤처 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로 가고요. 지금 보시면 특정 테이블에서 제가 뭐 셀렉트를 하는 쿼리가 아니고요. 그냥 넘버와 타입과 피처라는 결과 셋으로 데이터를 리턴하는 제가 셀렉트문 4개를 가지고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그냥 만약에 프로시저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리턴되는 결과 셋은 넘버와 타입과 피처라는 필드를 가진 레코드 셋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SSIS 패키지에서 데이터 플로우에 이걸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데이터 플로우를 하나 추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대로 exec라는 형태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데이터 OLEDB 원본이랑 제가 with result set을 변형한 2가지의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LEDB 타겟을 2개를 지정을 하고요. 각각 데이터 플로우를 타겟 테이블로 보내고요. 제가 미리 그 TBL result set이라는 넘버라는 타입과 넘버라는 데이터 필드와 피처 타입과 피처 네임이라는 이런 형태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제가 그 소스로 사용할 그 프로시저는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넘버와 타입과 피처라는 이런 필드를 리턴하는 그 프로시저를 제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한 SSIS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테이블을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TBL result set이라는 이런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매핑으로 넘어가 보시면 분명히 그 지금 소스와 타겟으로 넘어가는 필드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매핑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필드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매핑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업무에 사용하시는 SSIS 패키지의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는 필드를 많게는 저는 200개까지 사용하시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exec를 통해서 프로시저를 호출한 경우
제가 예로 보여드렸고, 여기에서는 지금 수동으로 필드 매핑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동일하게 제가 EXEC를 해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고요. with result set으로 제가 만든 테이블과 동일한 스펙으로 이렇게 필드를 가공을 해서 실행을 하는 데이터 소스에 타겟으로 동일하게 좀 전과 동일한 TBL result set이라는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핑으로 넘어가 보시면 필드 이름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매핑을 하는 수고를 가질지 아니면 앞에서 한번 매핑을 해서 미리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되는 형태를 취할지는 뭐 개인적인 성향일 것 같고요. 뒤에서 메타데이터 디스커버리에서 말씀드리는 그 디스크라이브 퍼스트 로우라는 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리저트 셋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저도 사용을 하면서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SSIS의 데이터 흐름이나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에 이렇게 사용했던 이름의 프로시저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매핑했던 레코드셋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을 고치지 않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with result set 같은 경우는 다시 데모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렇게 실행했던 EXEC 프로시저 이름을 with result set을 통해서 그냥 실행했을 때는 no와 type과 feature라는 형태로 리턴되는 데이터 레코드 셋을 with result set을 이용을 해서 number와 feature name, feature type과 feature name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랭스나 타입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자동으로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레코드 셋을 좀 더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TSQL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레코드 셋을 반환하는 프로시저가 있을 때는 이것도 제가 미리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EXEC 구문을 이용을 해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리저트 셋이 반환이 되는 그 필드들의 이름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두 개로 바인딩을 해주시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레코드 셋을 변형할 수 있는 TSQL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FMT only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사용을 안 하던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뭐 대부분은 뭐 단축키를 사용하시거나 해서 sp_help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sp_help 같은 경우는 제가 셀렉트 구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그 필드들을 리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TSQL을 사용하실 때 그 파라미터로 지정할 필드의 타입이나 랭스를 확인하실 때 sp_help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필드명을 찾아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그 시스템 프로시저와 DM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FMT only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sp_describe first_result set이라는 시스템 프로시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FMT only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제외한 그 select 구문에서 리턴하는 그 레코드 셋에 대한 각 필드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턴되는 결과는 거의 유사하고요. sp_describe first result set과 DMF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게 좀 더 편하실지는 이렇게 좀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TSQL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sp_describe
언더바 undeclared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특정 쿼리를 실행을 하시는데 뭐 파라미터를 뭐 추가를 하게 될 때 이름과 동일하게 정의되지 않았던 파라미터에 대해서 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타입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DMF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 바로 제가 데모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드벤처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고요. 기존의 FMT only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세션에서 온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이 끝나면 대부분 오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set fmt only라는 구문을 통해서 sys 오브젝트 메타데이터를 줘야 하는 쿼리죠. 여기서 set fmt only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이 select 구문에서 리턴되는 필드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런 구문이 있었습니다.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특정 업무에 사용되는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을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TSQL을 사용하실 때는 sp_help 혹은 여기 옆에 있는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필드에 대한 랭스나 맥스 랭스 좀 더 나가면 코드셋까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이렇게 sp_help를 사용을 하셨을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실제 사용하는 필드는 5개인데 sp_help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필드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있죠. 실제 제가 사용하는 필드를 찾아야 되고 이 필드가 어떤 타입이며 맥스랭스는 뭘로 가진다라는 걸 찾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독성은 떨어지죠. 그런데 TSQL을 많이 오랫동안 작성하셨던 분들은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SQL 2012에서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제가 위에서 실행했던 쿼리와 동일한 쿼리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sp_describe first result set이라는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고요. 뒤에 있는 옵션들은 뭐 브라우징 옵션이나 그런 것들인데 저는 0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셀렉트 구문에서 그 사용해서 리턴되는 필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5개 필드를 셀렉트 구문에서 리턴을 받을 텐데 여기 지금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5개 필드에 대한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좀 더 옆에 보시면 그 필드에 대한 이런 언어셋, 코드셋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시저를 만들 때 프로시저의 파라미터나 그 리턴되는 것들 아니면 퀘스트를 하실 때 그 셀렉트 구문에 그 구문을 좀 더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execute with result set하고 잘 조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만든 타겟 테이블의 필드 이름과 필드의 타입을 활용을 해서 그 특정 프로시저나 특정 쿼리를 실행한 이후에 with result set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가공한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SSIS 패키지나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를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수정하지 않고 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건 제가 시스템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DMF 같은 경우는 셀렉트 구문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사용하는 게 편하실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exec describe first result set for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ID 그러니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리턴하는 그런 필드들을 보고 싶을 때는 두 번째 제공하는 DMF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시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제공되는 게 위에서 for 오브젝트가 빠진 그 DMF 같은 경우는 실제 쿼리나 그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exec 구문이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프로시저로 만들어져 있는 셀렉트 구문의 레코드 셋을 보실 거면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시저에 이미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Alt를 한번 치고요. DMF를 활용하실 때 제가 만든 테스트 프로시저 2라는 놈의 리저트 셋을 보겠다. 이런 형태로 동일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그 선언하지 않은 매개 변수, 새롭게 특정 쿼리나 프로시저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이렇게 쿼리를 그 DMF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의 타입을 뭘로 지정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새롭게 추가된 undeclared 파라미터라는 프로시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id나 name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던 파라미터고요. 이런 쿼리에 제가 id와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떤 타입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지 시스템 레벨에서 이렇게 레커멘드를 받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필드가 어떤 타입의 맥스랭스를 뭘로 가진다는 걸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스템 프로시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id라는 필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id라는 필드에 대해서는 엠바차 128이라는 필드로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면 된다라는 이렇게 시스템 레벨의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프로시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FMT only는 저도 사용을 많이 안 했었고요. 그렇게 범용적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좀 부족했던 그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스칼라 펑션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 end of month라고 해서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스칼라 펑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date from part라고 해서 이건 뭐 개발자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파라미터로 연월일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연월일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스템의 로케를 이용을 해서 저희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연월일을 하이폰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그 데이트 타임을 리턴해주는 이런 펑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임 그 파트로 받은 그 날짜 타입들을 그 시스템 로케일에 맞는 스트링 형태로 변형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스칼라 펑션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데모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스칼라 펑션 중에 데이터 타임 레벨에서 데이터 컨버트와 데이터 캐스트라는 기존에 제공했던 컨버트와 캐스트를 확장한 의미상으로 보면 트라이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예전에 컨버트나 캐스트 같은 경우는 오류 메시지를 뿌렸었잖아요. 근데 트라이 컨버트나 트라이 캐스트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널을 리턴하는 그런 형태의 펑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펑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예를 들면 포맷과 파스와 트라이 파스, 이것들은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컬처라는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 것처럼 그 한국 로케일에 맞춰서 그 날짜 포맷을 변경을 해라. 한국 포맷에 맞춰서 그 커런시, 통화 단위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파스나 트라이 파스도 마찬가지로 로케 시스템 컬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팅된 데이터베이스의 로케일에 맞춰서 날짜 타입이나 숫자, 환율, 소수점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새로운 문자의 펑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VBS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IIF라는
펑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IIF는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불리한 그 익스프레션이 true일 경우는 앞에 있는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false는 뒤에 있는 구문. 그래서 기존에 좀 복잡하게 사용하셨던 케이스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펑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choose는 여기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뒤에 나열된 그 스트링의 몇 번째를 선택해라 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스칼라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cate는 기존에 없어서 좀 불편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플러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스트링들을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concate가 추가가 되면서 연결할 문자 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concate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try convert를 제외하고는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SQL 애저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try convert까지 그 SQL 애저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킹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고요. 컨버트의 예제를 보여드릴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테이블은 트렌 아이디, 어카운트 아이디, 트렌 데이트, 그리고 어마운트라는 필드를 가지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제가 샘플로 데이터를 한 20건 정도 집어넣겠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앞에 그 말씀드렸던 옵셋하고 약간 머지를 해서 데이터를 좀 추출하려고 지금 이런 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 셀렉트 포맷을 지정을 하시고 지금 제가 입력한 데이터는 YYY-mmdd라는 형태의 그 날짜 타입을 mm/dd/yyy라는 형태로 지금 포맷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5개 데이터 0번부터 데이터를 건너뛰지 않고 데이터 5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스트링이라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준비하면서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먼저 삭제를 하고요. 쿼리를 실행을 해서 날짜 데이터만 이렇게 5건을 집어넣고요. 그 스칼라 펑션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캐스팅 포맷을 이용해서 데이터 날짜 타입의 데이터를 제가 변형을 했고요. 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공백 널 데이터와 뭐 공백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를 인서트를 하고요. 조회를 하면서 트라이 캐스트와 트라이 파스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사용법은 동일하죠. 데이트 타임으로 변형을 해라. 그래서 지금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와 있는 데이터 5건과 제가 임의로 입력한 이런 스트링 데이터들, 널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트라이 캐스트와 트라이 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 그 날짜 타입들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변형을 했고요. 트라이 파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어 로케일에 맞춰서 날짜 변환을 시킨 거고, 제가 추가로 입력한 이런 널 값에 대한 처리나 공백에 대한 처리가 지금 트라이 파스하고 캐스트하고 약간 다르죠. 큰 차이는 파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파싱을 못할 경우에는 널이라는 데이터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캐스트는 이 공백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에 대한 그냥 널 값이죠. 널 값을 입력을 한다라는 트라이 캐스트와 트라이 파스의 차이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제를 만들었고요. 트라이 컨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스트라는 스트링을 프로트로 변환을 못하기 때문에 널이라는 값을 리턴을 할 거고요. 케이스문을 활용을 해보면은 실제로 널이 리턴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이 리턴이 됐기 때문에 캐스트가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오류를 냈던 부분들을 이런 널 데이터를 리턴하는 그 스칼라 펑션이 추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견고하게 TSQL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포맷을 이용을 해서 통화 단위, 한국어 통화 단위로 이런 머니 타입의 데이터를 포맷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국어 로케일에 원을 다시 자동으로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소수점 이하 자리를 조절할 수 있는 P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그 소수점 이하 자리를 하나도 안 가지겠다, 두 자리를 가지겠다, 다섯 자리를 가지겠다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포맷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 타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데이트 타임 2로 해당되는 로케일로 변환할 수 있는 파스라는 펑션.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그 원 단위가 표시된 데이터들을 프로그램 레벨에서 이렇게 리턴을 받아서 리플레이스를 시키시거나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이제 파스라는 펑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포맷과 반대로 이렇게 통화 단위가 붙어 있는 걸 그냥 머니 타입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아니죠. 원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스트링 값을 파스를 이용을 해서 머니 타입으로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컴마와 여기 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링, 머니 타입으로 변환된 스트링을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는 예제들은 이게 MSDN에도 대부분 다 있는 데이터들이라 이쪽은 좀 건너뛰고요. 지금 남아있는 윈도우 펑션 쪽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펑션이라는 용어는 이게 2005가 출시되면서 새롭게 나온 개념이고요. 2000에는 윈도우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2005가 출시가 되면서 오버라는 구문을 제공하면서부터 이제 윈도우라는 개념의 그런 펑션들이 제공이 되었고요. 윈도우나 지금 프레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예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트렌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의 부분합을 구하는 쿼리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윈도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프레임이라는 단위는 이 데이터들을 계산하는 단위를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과 이전 행을 더한 이런 부분합들을 계산하는 형태, 이걸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윈도우 펑션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쿼리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SQL 2008 R2 이전까지는 대부분 커서를 이용을 하시거나 그 서버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산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SQL 2012가 출시가 되면서 윈도우 펑션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예전에 작성했던 그 TSQL보다 좀 더 편하게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제를 보여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제를 보여드리면 워킹이라는 테이블로 제가 다시 한번 이동을 하고요. 좀 전에 데이터를 넣긴 했지만 데이터를 날리고 트렌 아이디와 어카운트 아이디, 트렌 데이트, 어마운트라는 필드를 가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내용대로 제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 샘플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렌 아이디와 어카운트 아이디 그리고 날짜 순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신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커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없는 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템프 테이블을 하나 만드셨을 거고요. 트렌 데이트와 트렌 아이디를 가진 이런 템프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커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서 커서를 오픈을 하고 커서를 돌리면서 계산된 값을 이런 템프 테이블이라는 데 집어넣고
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커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계산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템프 테이블에 집어 넣을 거고요. 기존에 있던 원본 테이블과 계산된 템프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하는 형태, 이 부분합을 계산한 거죠. 혹은 아니면 좀 더 심플하게 쿼리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합을 처리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쿼리를 작성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보통 하는 일이 온사이트 지원을 나가서 쿼리 튜닝을 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서브 쿼리.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는 루프로 풀리기 때문에 성능 저하 요소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지금처럼 제가 트랜잭션 격리 모드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쇼타임 블락킹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커서는 아시다시피 그 서버 사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걸 떠나서 이 연산 노지 그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계산이 끝날 때까지 이 해당 테이블의 레코드셋은 블락킹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죠. 그래서 웨어절 와일 루프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처리하는 스텝도 많고 쿼리 TSK 작성에 대한 난이도도 높아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구문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쿼리, 위에서 보셨던 그 서브 쿼리와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필드를 나열을 하고 부분합을 구하는데 오버라는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트렌 데이트로 정렬을 하고 레인지를 지정을 하는데 현재 행과 언바운디드 프리세딩이라는 이 구문은 첫 번째 행, 그 윈도우라고 아까 표현드렸던 첫 번째 행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계산해라 라는 형태로 이렇게 쿼리를 실행하시면 서브 쿼리가 아닌 형태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쿼리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비교적 좀 간단한 쿼리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일한 데이터를 트렌 데이트라는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3일 평균 값을 구한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커서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3일 평균 값을 구하는 쿼리를 작성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트렌 데이트로 윈도우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 데이터들이 3일 평균 값을 계산한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행은 하나를 계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행까지는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그러니까 그 트렌 데이트를 기준으로 3일치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이런 쿼리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TSQL의 수준은 아니고요.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스텝을 거쳐서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구문 중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에버리지 3일 평균 값을 구한다. 그리고 현재 로우에서 2개의 프리시딩, 이전에 2개까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형태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3일 평균 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쿼리를 좀 더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어카운트 아이디별로 별도의 부분합을 계산을 한다라는 쿼리를 가정을 해보시면 어카운트 아이디,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단위가 지금 2개로 나눠지는 이런 케이스에 부분합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먼저 윈도우 1번과 2번으로 표현을 하면은 1번에 해당되는 부분합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어카운트 아이디가 바뀔 때 새로운 부분합을 계산을 한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바로 이렇게 TSQL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떠오르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런 쿼리를 지금 말씀드렸던 윈도우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파티션 바이라는 옵션, 이거는 테이블 페이징 하실 때도 가끔 사용을 하셨었죠. 그래서 어카운트 아이디라는 걸로
파티셔닝을 해서 구분을 하고요.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분합을 구했던 것처럼 언바운디드 프로시딩과 현재 행을 통해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쿼리를 좀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와 샘플 쿼리를 보여드렸고요. 2005가 출시되면서 새롭게 소개된 기능은 오버절이 소개가 되긴 했었죠. 그런데 프레임이라는 구문은 이번에 2012가 출시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한 쿼리들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TSQL 작성에 이점을 제공해주는 좋은 기능이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좀 더 복잡한 쿼리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윈도우 펑션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우즈나 레인지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패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비트윈을 이용을 해서 로어 바운더리와 어퍼 바운더리,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보통 언바운디드 프리시딩과 언바운디드 팔로잉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언바운디드 프리시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윈도우라고 표현했던 거기에 첫 번째 행부터 시작을 해라라는 게 언바운디드 프리시딩이라는 거고요. 언바운디드 팔로잉이라는 건 그 윈도우라고 표현했던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라라는 그런 옵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그런 로즈와 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합할 수 있는 프레이밍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쿼리를 작성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바운디드 프로시딩과 커런트 로우, 아까 부분합을 계산했던 그 레인지 옵션이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기능들이 지금 소개가 되었는데요. 나머지 그 펑션들은 집계 함수들은 대부분 다 눈에 익숙하신 것들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CUM이 디스틸, 퍼센트 랭크 이 네 가지 예제만 보여드리고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넘었네. 빨리 예제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 몰래 이렇게 자기 연봉에 대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쿼리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펑션인데요. 이건 그냥 쿼리만 실행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테이블을 제가 추가를 미리 만들어져 있네요.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서 데이터를 넣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CUM이 디스트라는 것과 퍼센트 랭킹을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전체 셀러리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펑션이고요. 퍼센트 랭크는 퍼센트를 기준으로 이런 지금 현재 자기의 연봉 수준을 볼 수 있는 쿼리이고요. 이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MSDN에서 한번 보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퍼센트 콘트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연봉의 중간 평균 연봉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그런 쿼리고요. 이 콘트와 디스크의 차이점은 콘트 같은 경우는 실제 없는 값의 진짜 중간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값 중에 우리 회사의 중간 평균을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형태의 쿼리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25,000이라는 값은 실제 없는 값인데 전체 연봉 분포의 중간 0.5를 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에